1970년대 후반 서울 변두리의 한 무도회장. 화려한 조명과 어수선한 음악 속에서 중년의 여인들이 남몰래 모여들었다. 그곳은 단순한 춤의 공간이 아니었다. 외로움이 흘러나오는 곳, 그리고 어느 남자가 여러 가정의 균열을 틈타 들어가는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김정근 당시 4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그는 이미 동네에서는 유명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의사로서의 정식 자격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의과대학을 정규 과정으로 마치지 못했고 국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도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의사 선생이라고 불렀다. 이상한 일이다. 종이 한 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술대 위에 환자를 눕히고 칼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당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의료는 늘 부족했고 미용 성형에 대한 욕망은 빠르게 커져가고 있었다. 특히 중산층 이상 가정의 주부들 사이에서 외모 관리는 은밀히 공유되는 욕망이었다. 김정근은 바로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치아 교정, 쌍꺼풀 수술, 주름 제거, 심지어 유방 확대술까지 시술했다. 보통은 대학병원이나 고가의 성형외과에서나 가능한 시술을 그는 단칸방 수준의 진료실에서 해냈다. 물론 정식 장비도 위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누가 돌팔이한테 맡기냐고. 나 정도면 자격증 없어도 더 잘하지. 의술은 손끝에서 나오는 거야. 그의 말은 허풍처럼 들렸지만 정작 시술을 받은 여성들 중 상당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오히려 병원보다 더 잘해준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긍정적인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단순한 성형뿐만 아니라 아예 가족 단위로 치아 교정이나 치료를 부탁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정근은 자신이 정식 의사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교묘하게 자신을 치아 교정 전문이라 소개하며 마치 치과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혹여 누군가 자격증을 물어도 그는 농담조로 대답했다. 의술의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사람 살리고 고쳐주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 그는 능숙했다. 의료적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어디선가 단기간 배운 실습 경험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컸다. 위생이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에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위험보다 지금의 필요에 눈이 멀었다. 중년 여성들에게 김정근은 단순한 돌팔이가 아니었다. 그에게 가면 값싸게 또 빠르게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단순한 돌팔이 의사의 위치를 넘어 곧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의료인의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면 사건은 이토록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그의 무대가 점점 병원에서 무도회장으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 그는 능숙히 여성들을 유혹했고 그 유혹은 단순한 시술 비용을 넘어선 또 다른 관계로 이어졌다. 김정근은 더 이상 의술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파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 따라붙은 단어는 이제 단순한 돌팔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기꾼, 제비, 그리고 가정을 파괴한 남자였다. 그러나 당시 그의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믿었다. 그 사람 실력은 진짜야. 라고. 이것이 바로 김정근의 첫 번째 얼굴이었다. 자격증 없는 의사,
그러나 수많은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장악한 남자. 그리고 이 얼굴 뒤에는 곧 드러나게 될 두 번째 얼굴이 숨어 있었다. 서울의 변두리에 자리한 무도회장. 낮에는 적막했지만 해가 저물면 상황은 달라졌다. 형광등과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입구를 밝히면 335 모여든 여성들의 발걸음이 계단을 채웠다. 나이가 대부분 비슷했다. 40 전후의 주부들, 혹은 조금 더 나이든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운동 삼아 춤을 배운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집안에만 갇혀있던 이들에게 무도회장은 숨 쉴 구멍이었고 잊혀졌던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남편의 무관심, 반복되는 가사노동, 그리고 가정의 무게가 이들을 무대 위로 밀어 올렸다. 처음에는 그냥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건 이후 한 여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바로 그 무대에 김정근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치아 교정 전문이라 소개했다. 공식적으로는 시술이 막혀 당분간 병원을 쉬고 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그가 무도회장에 나타난 이유는 분명했다. 외로운 이들의 틈새를 파고드는 것. 그는 먼저 음악에 맞춰 춤을 배웠다. 처음엔 서툴렀다. 그러나 몇 주 만에 금세 리듬을 익혔다. 발걸음은 단단했고 손끝은 부드러웠다. 파트너의 호흡을 이끄는 기술은 탁월했다. 춤판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은 그의 리드에 끌려갔고 자신도 모르게 안정을 느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죠. 남편들이 밖으로 돌면 혼자 남은 아내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가 종종 던진 말은 단순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무도회장의 조명 아래서 그는 단순한 시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좋은 청취자였고 다정한 파트너였으며 동시에 해결사로 비쳤다. 그의 옆에 있으면 고민이 줄어드는 듯했고 춤을 마친 뒤에는 허전함이 조금 누그러졌다. 여성들은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늘 임자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임자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나중엔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증언이다. 이 임자라는 호칭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방을 빠르게 친밀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었다. 이름 대신 불리는 임자는 곧 부부관계의 은밀한 코드처럼 작동했다. 무도회장에서의 만남은 곧 일상으로 이어졌다. 여성들은 치료를 빌미로 그를 자주 만났다. 치아 교정을 하겠다며 혹은 주름을 없애겠다며 때로는 단순히 상담을 핑계 삼아 그를 불렀다. 그는 기꺼이 응했다. 방문 진료라며 여성들의 집을 드나들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없는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해갔다. 남편들은 대부분 회사 일이나 모임으로 바빴다. 일부는 고위직 간부였고 외부 활동이 잦았다. 그 공백은 곧 기회였다. 아내와 의사 사이의 만남은 은밀히 이어졌고 주변 이웃들조차 쉽게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접근은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교묘했다. 경제적 고민, 가정 문제, 남편에 대한 불만을 들어주며 여성들의 감정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실 나 지금 병원이 영업 정지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요. 임자만 도와주면 곧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부탁처럼 들렸지만 여성들의 마음에는
내가 그를 지켜줘야 한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이미 마음이 기운 상태에서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무도회장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음악은 끊이지 않았고 외로운 마음들은 계속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정근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돌팔이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위로자였고 동시에 은밀한 사기꾼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김정근의 진짜 목적은 시술도 춤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모두 수단에 불과했다. 그가 노린 것은 결국 돈이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다. 교정기를 맞추는 비용, 간단한 시술비 명목으로 몇십만 원에서 시작했다. 여성들은 병원보다 저렴하다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곧 액수는 커졌다. 그는 교묘하게 말을 돌려 투자의 형태로 돈을 요구했다. 임자, 내가 곧 병원 개업을 다시 할 수 있어. 영업 정지가 풀리면 환자들이 몰려들 거야. 지금 투자하면 금방 돌려줄 수 있어. 이건 임자만 아는 기회야.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반드시 성공할 것처럼 들렸다. 이미 정서적으로 휘말린 여성들은 거절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장롱 속 비상금을 꺼냈고 또 다른 이는 남편 몰래 적금을 해약했다. 처음 빌려준 돈은 종종 제때 돌아왔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500만 원을 빌린 뒤 한두 달 안에 이자를 얹어 갚았다. 그러자 여성들은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역시 선생님은 다르다. 약속은 꼭 지키는 분이야. 그렇게 믿음이 쌓였을 때 그는 본격적으로 큰 금액을 요구했다. 이번엔 5천만 원만 정말 며칠만 쓰고 돌려줄게. 병원 장비 계약금이 급해서 그래. 여성들은 망설였지만 이미 늦었다.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시술자가 아닌 특별한 인연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신뢰를 배반할 수 없었다. 결국 거액이 그의 손에 들어갔다. 이후부터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 이어졌다. A에게 빌린 돈을 B에게 보여주며 신뢰를 얻고 B에게 빌린 돈을 다시 A에게 이자로 돌려주었다. 동시에 C와 D에게서 새 돈을 끌어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그가 즐겼던 것은 고급 술자리,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끊임없는 무도회장의 향락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피해 여성들 중 일부는 나중에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억 단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믿었어요. 이상하죠? 분명 의심스러운데 그때는 그냥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여성들이 신고를 꺼린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남편에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고 다른 남자와 가까워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정은 흔들릴 수 있었다. 게다가 돈까지 빌려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면은 무너지고 가정은 갈라질 수 있었다. 그 두려움은 침묵을 낳았다.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입을 다물었다. 김정근은 바로 그 점을 이용했다. 그는 여성들에게 빚을 지면서도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로웠다. 임자, 내가 언제 임자한테 손해보게 했나? 곧 다 갚는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언제나 달콤했고 동시에 독이었다. 피해 금액은 곧 억 단위로 불어났다. 조사 결과 그가 여성들에게서 빌려간 돈은 합쳐서 1억 원이 넘었다. 그러나 정작 여성들 대부분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나중에 경찰 수사 기록에서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다수였으나
대부분 남편이 알게 될까봐 신고를 꺼려함. 실질적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은 단 한 건의 진술로만 확보됨. 즉, 실제 피해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러나 증거와 진술이 부족해 사건의 전모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돈의 흐름은 결국 신뢰의 흐름이었다. 김정근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돈은 자연스럽게 그의 손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는 의사가 아니라 심리학자 같았다.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을 읽고 그것을 수익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아무리 교묘한 돌려막기라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남편의 귀환이었다. 김정근의 거짓말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언제나 그렇듯 작은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도 그는 한 여성의 집을 찾았다. 남편이 출장이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남편은 일찍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낯선 남성이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남편은 처음엔 단순한 시술 상담이라 여겼다. 하지만 대화 도중 부드러운 호칭 하나가 의심을 키웠다. 임자, 이거는 조금 더 치료받아야 해요. 임자. 아내와 나누는 그 은밀한 호칭이 낯선 남자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순간 남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날 밤 부부 사이에는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 아내는 끝내 진실을 고백하지 못했다. 대신 남편은 직접 무도회장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김정근의 행적은 빠르게 드러났다. 이미 여러 여성이 그와 관계를 맺었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분노한 남편은 경찰에 제보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보다 복잡했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입을 다물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침묵은 김정근을 오랫동안 보호해왔다. 그러나 한 명, 용기를 낸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억대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정근의 삶은 거짓투성이었다. 그는 정식 치과 의사가 아니었고 병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교정시술도 대부분 불법이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며 돈을 챙긴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 사람은 늘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명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자격증조차 없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피해자의 증언은 충격을 더했다. 체포 당시 김정근은 여전히 태연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 갚으려고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임자들 다 내가 사랑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수사 결과 그의 계좌에는 피해 여성들에게서 흘러들어온 거액의 돈이 확인되었다. 사용처는 대부분 생활비, 유흥비, 그리고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접대비였다. 그가 곧 갚겠다고 약속했던 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검찰은 그를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 선 그는 여전히 자신을 변호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외로워 보여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돈은 잠시 빌린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는 그 주장을 무너뜨렸다. 일부 여성은 법정에 직접 나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제 삶의 공허함을 메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정근의 범행을 악질적이라 규정했다.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가정과 인간관계를 파괴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결국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는 순간 그의 표정은 무너졌다. 그가 수년간 쌓아온 가짜 인생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의 추락은 곧 무도회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한동안 활기를 띠던 무도회장은 점차 문을 닫았다. 외로움을 달래려 모였던 주부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가정은 균열을 겪었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신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외로움이라는 틈을 파고든 그의 수법은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외로움은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기보다 훨씬 잔혹한 범행입니다. 결국 김정근의 끝은 화려하지 않았다. 무도회장에서 수많은 여성을 임자라 부르며 왕처럼 군림하던 그는 차갑고 좁은 감방에서 이름 없는 죄수가 되어 있었다. 김정근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은 마무리된 듯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는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피해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었다. 법정에 나와 증언한 사람조차도 집으로 돌아가면 차가운 시선과 싸워야 했다. 남편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체면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고 아내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다. 가정은 겉으로는 유지되었지만 속은 갈라져 있었다. 한 피해 여성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저는 단순히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고 매일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제 자신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틈을 파고든 게 그 사람이었죠. 지금은 후회뿐입니다. 또 다른 이는 남편에게 사실이 발각된 뒤 이혼을 피할 수 없었다. 남편은 저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했는데 저는 그걸 스스로 버렸던 거예요. 김정근은 감옥에 갔지만 제 삶은 아직도 무너진 상태예요. 사회적 배경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로 많은 가정이 흔들렸다. 남편들은 회사에서 긴 시간 일했고 아내들은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무도회장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공간이었다. 춤과 음악은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유혹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대화의 부재, 소통의 단절은 범죄자에게 틈을 내어줍니다. 사회적 시선도 달라졌다. 외로움은 사치라던 인식에서 이제는 외로움은 위험 요소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각 지역의 문화센터와 복지관은 주부들을 위한 건전한 모임을 늘려나갔다. 춤 동호회, 미술 교실, 독서 모임 등은 그 빈자리를 조금씩 대체했다. 하지만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도회장을 떠올릴 때마다 화려한 조명 대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거짓과 배신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김정근은 감옥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는 출소 후 조용히 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추락담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신뢰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사실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무너진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또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안아야 할 문제임을 일깨웠다. 텅 빈 무대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던 음악과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남겨진 것은 조용한 공허함 뿐이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메우기 위해 기댄 선택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대화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